음식 아무거나 조사해도 유해물질은 극미량이지만 다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음식 하나를 꼽자면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가장 많이 검출되는 게 바로 였습니다. 아무래도 오염은 육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데서 양식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유해물질이 더 많이 축적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아예 끊으면 살아야 될까요? 일단 노출해서 줄이시되 가급적이면 팔팔 끓여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이에요. 발암물질이나 유해물질 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 아무거나 조사해도 정말 아무거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어떤 걸 조사해도 유해물질은 극미량이지만 다 있습니다. 없는 건 없어요. 뭐 중금속이든 뭐 과불암물질 조금씩은 다 미량이지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다 관찰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 관리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들이 독성은 노출량과 노출횟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험한 것도 노출량이 적으면 걱정하셔도 돼요. 근데 제법 안전하다고 알려진 거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그 안에 극미량이 있는 유해물질이 더 많이 우리 몸에 쌓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극미량 있는 거라 하다가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또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꼭 기억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들은 하나하나 제가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위험하다 알려진 것들은 좀 노출량과 노출 횟수를 좀 줄이실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위험한 음식 하나를 꼽자면 기본적으로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화학한 입장에서 보면 유해화학물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바로 지지고 볶고 튀기고 굽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지고 튀기고 굽는 거. 이런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대표로 다원 방향조 탄환성 말할 것도 없고요. 아크릴아마이드 같은 거라든지 또 그 외에 수많은 어떤 분해 생성물들이 많은데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세요. 열을 안 가고 생으로만 먹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열을 가야 된다면 그냥 팔팔 끓이는 기준으로 물은 100도를 안 넘어서잖아요. 거기다 이것저것 집어넣어도 100도를 크게 안 벗어납니다. 그 상태에서 팔팔 끓이는 걸 기반으로 열을 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뭔가 열을 가야 되는 나물이라면 팔팔 끓는 물에 데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유해화학물질이 안 나온다라는 거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좀 근거도 있습니다. 오키나 장수촌 분들 명성 나이던 시절에 식습관 조사해 보니까 어땠습니까? 화려한 음식을 드셨던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뭔가 대단한 걸 먹은 게 아니라 안 좋은 걸 안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음식들이 정갈했다라는 거죠. 지지고 볶고 튀고 굽는 요리가 거의 없더라고요.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거꾸로 그 명성 나이던 시절의 그 자녀 세대들, 지금은 그분들이 평균 수명 다 깎아 먹고 있습니다. 그 자녀 세대들이. 심지어 체형도 다 바뀌었어요. 식습관이 바뀌니까 그렇게 체형도 바뀌고 성인병을 달고 다니시더라. 그만큼 먹는 게 제일 중요하고 특히 먹는 것 중에서도 정갈한 음식 비중이 높을수록 좋다라는 거. 일단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흔히들 이제 과자를 좀 조심해야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과자가 몸에 안 좋은 건 사실인지 실제로 유해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과자가 일단 튀긴 거기 때문에 튀긴 음식에서 발생한 어쩔 수 없이 유해물질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근데 그거보다 최근에 더 이슈가 됐던 게 있습니다. 바로 국민과자라고 불리는 새우깡, 꽃게랑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게 오히려 이슈였습니다. 일단 어떤 기자분이 새우랑 꽃게를 원료로 만드는 게 새우깡, 꽃게랑 당연히 바다가 오염되어 있으니까 그런 과자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이제 가설을 세우고 공식 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랬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새우깡 한 봉지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1000개 이상 나온 거예요. 꽃게랑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웠던 거죠. 더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기준 크기가 20 마이크로미터였습니다. 20 마이크로미터 이상만 봤더니 1000개 이상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20 마이크로미터 미만까지 관찰했으면 몇 개가 나왔을까요? 수천 개, 10,000개 넘어도 이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많은 양이 관찰됐다는 거죠. 그럼 미세 플라스틱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가? 정말 새우로부터 나왔을까? 아니면 꽃게에서 나왔을까라고 봤을 때 그건 아닙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는 극미량이고요. 실제 많이 나오는 건 바로 포장재에서 나온 겁니다. 실제로 새우깡에서는 미세 플라스틱 중 PP, 폴리프로필렌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꽃게랑은 PE, 폴리에틸렌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새우깡 내부 코팅제는 PP였고요. 꽃게랑 내부 코팅제는 PE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과자가 당기고 계속 흔들어지잖아요. 계속 이동하는 과정에서 흔들어지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인 기름진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거친 것들이 마찰이 일어나다 보니까 조금씩 떨어져 나왔던 거죠. 그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이었던 겁니다. 미세 플라스틱 뭐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세 플라스틱 관련된 독성은 지금 연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이걸 유해물질로 화학물질로 지정은 안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규정이 없는 건데요. 근데 이런 독성 결과가 계속 지속적으로 쌓이다 보면 언젠가 대한민국도 어떤 기준치를 마련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새우깡 한 봉지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절대 500개를 넘으면 안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규정이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좋고요. 미세 플라스틱 독성은요, 여러분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많이 먹었을 때 뭐 암과 관련된 뭐 자료들, 뭐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자료들, 뭐 그다음에 장내 미생물 중요하잖아요. 미생물을 교란시킨다는 그런 자료들, 연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노출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어프라이어가 건강에 안 좋은 건가요? 뭐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일단 에어프라이어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못 팔게 했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어프라이어는 널리 팔리고 있는 그런 제품이죠. 그 제품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꾸 어떤 소문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온도 때문입니다. 결국 온도를 내가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이 좀 많다고 알려진 음식들 있죠. 뭐 감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고온에 노출되게 되면 특히 120도입니다. 120도가 넘게 되면 복잡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게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성분은요 그냥 발암물질입니다. 국제암연구소 기준으로 봐도 2A 등급일 정도로 높은 등급이고요. 그 튀긴 음식 만족한 얘기 다 한 번쯤 들어보셨잖아요.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안 좋은 건데 바로 그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아크릴아마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침도 있어요. 제가 절대 공포를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시약처의 지침도 있습니다. 뭐 돈가스라든지 뭐 이것저것 뭐 에어프라이어를 돌릴 때 온도 세팅을 가급적이면 190도로 해라. 뭐 190도 몇 분, 190도 몇 초, 이런 식으로 나름 보도자료까지 낸 바가 있습니다. 이런 권장사항도 있고요. 그만큼 온도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저는 아크릴아마이드라고 하는 게 120도만 넘어도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에어프라이어 120도로 설정하면 제대로 덮여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한 150도 정도를 말씀드립니다. 한 150도 미만으로 좀 세팅하시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렇게 배우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에어프라이어를 그냥 잘 안 쓰시죠. 보통 뭘 깝니다. 에어프라이어 지저분해지는 게 싫어서 보통 종이오일을 많이 깔죠. 근데 실험 결과 바탕을 말씀드리면 종이오일이라는 게 일반 종이가 아니죠. 종이에 뭔가 코팅되어 있습니다. 실리콘 플라스틱 코팅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PDMS라는 게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연구진은 160도만 넘어도 그 코팅되어 있던 실리콘 미세 플라스틱이 실제로 음식으로 옮겨가더라. 그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그러니까 160도만 넘어도 플라스틱이 음식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이오일을 쓰신다면 반드시 좀 160도 미만으로 세팅하고 사용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이오일 많이 쓰시는데요. 또 종이오일에 대해서 우려도 또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이오일 자체가 뭔가 위험한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위험한 거였으면 역시 정부가 못 팔게 했을 겁니다. 근데 전 세계로 다 팔리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는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사용 방법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제품을 사시면 종이오일 겉면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뭐 내열온도 200, 내열온도 230도 이렇게 보통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야 내열온도 220도면 뭐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열온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분해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온도고요. 그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도 미세하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인 거거든요. 그래서 160도만 넘어도 아까 이렇게 떨어져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프라이팬에다가 종이오일을 깔고 거기다 굽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프라이팬 불판 표면 온도가 200도 이상으로 순식간에 올라가거든요. 그 상태에서 종이오일을 깔고 우리가 이제 음식들이 마찰이 일어나게 되면 더 많은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옵니다. 제가 직접 실험까지 해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뜨거운 불판에다 종이오일을 깔고 뭔가 음식 올려놓고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요. 종이오일은 그냥 말 그대로 감싸는 용도, 바다에 까는 음식에 이렇게 까는 용도, 그 용도로 쓰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줄 알고 먹고 있었는데 좀 의외로 조심해야 되는 음식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굴입니다. 굴하면 가장 건강한 음식의 상징 같은 건데요. 굴 자체는 사실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굴에는 뭐 타우린도 많고 뭐 몸에 좋은 성분이 너무 많아요. 항산화 작용하는 물질도 많고 뭐 바다의 보배라는 별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바다가 오염되면서 나오는 현상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기서 유해물질이 많이 관찰되고 있는데요. 정부 조사 결과 기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약처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카드뮴, 발암물질인 카드뮴 중금속 이게 가장 많이 검출되는 게 바로 굴이었습니다. 굴에서 카드뮴이 농도가 제일 높게 나옵니다. 이게 현실이고요.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꼬막입니다. 굴과 꼬막이 1, 2와 2를 차지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지가 가장 오염원이잖아요. 육지에서 오염원을 이제 거기다 이제 희석시켜서 계속 강과 바다에 흘려보내고 있는 건데 그다음에 그런 오염원에 가까울수록 거기서 양식하는 것일수록 오염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굴과 꼬막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아무래도 오염원 육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데서 우리가 그거를 양식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유해물질이 더 많이 축적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조사 결과 카드뮴이라는 발암물질 농도가 제일 높게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뭐 드시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저는 먹습니다. 저도 먹는데 다만 이 사실 바다가 오염됐기 때문에 나온
결과기 때문에 좀 노출량과 노출 횟수, 그러니까 섭취량을 조절하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드시는 좋은 팁을 알려드리면, 굴을 예를 들면 우리 굴국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팔 끓이지 않습니까? 팔팔 끓이는 과정에서 이거 좀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는 것 중에 그런 카드뮴 같은 발암물질도 빠져나오는 게 있습니다. 꽤 저감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굴국밥을 드신다면 그거 다 곡물째 드시지 마시고 최대한 좀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식습관이 제일 좋고요. 평소에 굴을 드시더라도 생으로 뭐 이렇게 초장 찍어 드시는 것보다는 팔팔 끓인 다음에 그냥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식습관이 훨씬 더 카드뮴 저감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산물에 대해 잠깐만 말씀드리면 수산물엔 참 좋은 성분들이 많습니다. 부정할 수도 없고 정말 유익한 성분이 너무 많은데요. 다만 지금 바다가 오염되면서 나오는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강과 바다로 이 공장에서 나가는 또 생활에서 나가는 하수들이 계속 강과 바다로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분해되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거기서 머물면서 농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거기서 서식하는 수산물에서 그런 오염물질, 대표적인 중금속이라든지 유해중금속, 그다음에 과불화 화합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높게 나오는 게 이상할 건 없습니다. 실제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많은 나라 선진국 위주로 이런 걸 관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수산물 아예 끊으면 살아야 될까요? 그럼 고기만 왕창 먹는 게 좋을까요? 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명하게 드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일단 노출량, 노출에서 좀 줄이시되 드신다면 가급적이면 팔팔 끓인 상태로. 예를 들어 미역국이라면 미역국을 팔팔 끓여 먹잖아요. 그런데 가급적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식습관. 아까 굴도 가급적이면 그 자체를 생으로 찍어 먹는 것보다는 팔팔 끓인 상태에서 그 유해물질 다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 상태에서 그거를 드시는 식습관. 한마디로 팔팔 끓여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국물은 드시지 않는 게 좋다. 이것만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지금 오염도가 심각하긴 합니다. 실제 오염도가, 이거 실제 정부 조사 결과고요. 오염도가 수산물 속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카드뮴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금속 납이다. 아니면 메틸수은이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대부분 다 우상향하고 있어요. 농도들이. 그러니까 수산물에서 농도가 우상향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게 바다에 계속적으로 그런 폐수에 과불화물들이 막 흘러 들어가잖아요. 바다라고 하는 건 시간 지나면 증발하는데 H2O만 증발해요. 그 안에 있는 유해물질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도가 계속 진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미생물이나 자외선에 분해되면 좋은데 분해가 안 돼요. 분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서식하는 당연히 그런 수산물한테 이렇게 쌓이겠죠. 그러면 최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그 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어떤 음식이 암에 나쁘고 어떤 음식이 좋나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요.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암이 걱정되시면 당뇨 환자처럼 드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당뇨 환자한테 위험한 음식은 암 환자한테도 똑같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 5가지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 거니까 한번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나쁜 음식, 바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달달한 음식입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서 포도당을 약 20배가량 많이 소비합니다. 그래서 달달한 음식을 먹고 혈당이 팍팍 올라가면 암세포한테 밥을 주는 꼴인 거예요. 그리고 혈당이 높으면 피가 끈적끈적한 상태로 유지가 되면서 만성염증 상태가 됩니다. 이것도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에요. 실제로 당뇨 환자의 경우 여러 가지 종류의 암 발병 위험이 1.5배에서 2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 두 번째, 바로 가공육입니다. WHO 산하에 있는 국제암연구소라는 기관에서는 매년 발암물질 리스트를 발표하는데요. 여기서 가공육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우리 평소에 먹는 고기 색깔이 어떻죠? 붉은색이잖아요. 그런데 소세지나 스팸 같은 그런 식품들 생각해보면 색깔이 분홍색이에요.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첨가하는 물질이 문제인데요. 그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아질산 나트륨입니다. 아질산 나트륨 자체는 2군 발암물질인데요. 이 물질이 고기에 들어가서 단백질과 반응을 하면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1급 발암물질로 변하게 되고요. 실제로 매일매일 가공육을 50g 이상 섭취한 사람들의 경우 대장암의 발병 위험이 18%까지 높아지더라.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암세포가 좋아하는 식품 세 번째, 바로 젓갈인데요. 사실 우리 젓갈 되게 귀한 식품으로 생각하고 명절 때 뭐 선물로 주고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과장해서 젓갈은 비싼 쓰레기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물론 소금 그 자체는 발암물질이 아닌데요. 젓갈을 만들 때 사용하는 소금 그 안에 있는 아질산 나트륨이 마찬가지로 단백질과 반응하면서 니트로사민, 앞에서 말씀드렸던 발암물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니트로사민은 위암이나 식도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김치도 발효시키는 식품인데 이건 괜찮을까요? 물론 아직까지
김치가 발암물질이다 이런 근거는 없긴 한데요. 재밌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요. 우리 남부지방에서 만드는 김치의 경우에는 새우젓이나 이런 젓갈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김치 종류를 갖다 놓고 이 안에 있는 발암물질의 성분을 조사했던 연구가 있어요. 그 결과 젓갈이 많이 들어간 김치의 경우에는 니트로사민의 함량이 높더라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치를 발효시키는 온도도 중요한데요. 이 0도씨에서 4도씨 안쪽으로 차갑게 발효시킨 경우에는 발암물질의 함량이 높지 않지만 17도 이상에서 푹푹 삭힌 김치는 니트로사민의 함량이 높아진다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젓갈이나 아니면 너무 삭힌 김치 같은 경우에는 발암물질의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겠다 기억해 주세요. 암세포가 좋아하는 식품 네 번째, 바로 우유 그리고 유제품입니다. 물론 우유가 발암물질이라서 아예 드시지 말라 이런 소리를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유에는 비타민 D라던가 락토페린 같이 몸에 도움을 주는 물질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유나 유제품을 너무 과도하게 먹으면 암을 자극할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유방암이나 난소암처럼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암, 이걸 진단받으셨거나 아니면 가족력이 있는 분들 해당됩니다. 우리 유제품을 먹으면 유당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몸속에 들어와서 갈락토스라는 성분으로 바뀌게 돼요. 이 갈락토스가 높으면 난소암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실제로 5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 하루에 3컵 이상 우유를 꾸준히 섭취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난소암의 발병 위험이 높더라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에 들어있는 성장인자인 IGF-1이라는 성분도 중요한데요. 우유를 마시게 되면 몸속에 있는 IGF-1이 2배에서 5배까지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혈중 IGF-1이 높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유방암의 발병 위험도 따라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유방암이나 난소암이 걱정되시는 여성분들은 하루에 우유를 2잔 이내로 드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려요. 마지막은 튀긴 음식입니다. 우리 식용유를 가열하는 과정에서 트랜스지방이라는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트랜스지방은 몸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올릴 뿐만 아니라 몸속 전체적으로 만성 염증 상태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튀긴 음식은 그냥 무조건 몸에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5가지 식품,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5가지 식품 말씀드려봤는데요. 암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식품 하나 꼽자면 저는 튀긴 음식 말씀드리고 싶어요. 쉽게 말하면 튀긴 음식을 먹어서 과도하게 섭취한 지방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숨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저산소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 암세포가 더 잘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암세포가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잘 자란다 이런 이론은 1950년대부터 나와 있는데요. 정상세포는 산소가 없으면 죽는데 암세포는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잘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쁜 기름을 계속 섭취하고 세포에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암세포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포가 산소를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이 건강해야 되고요. 이 세포막을 통해서 영양분이랑 산소가 잘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세포막을 만들려면 건강한 기름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용유를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 요거 간단하게만 한번 요약해 볼게요. 우리 인터넷을 보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카놀라유가 몸에 나쁘다. 아니면 올리브유로 튀김을 만들면 발암물질이 생긴다. 들기름으로 미역을 볶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어떤 게 맞는 정보인지 요거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식용유의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조건은 크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 영양학적 균형. 그리고 2번째, 산화적 안정성, 그리고 3번째, 추출 방법입니다. 이 3가지 기준이 뭔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식용유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영양학적 균형이에요. 우리가 먹는 기름은 몸속에 들어가서 지방산이라는 물질로 변하게 되는데 이 지방산의 종류에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메가3, 오메가6 이런 단어들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지방산을 뜻하는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몸에 좋은 지방산은 오메가3고요. 몸에 나쁜 건 오메가6 그리고 트랜스지방입니다. 영양학적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에요. 한국인들 튀긴 음식이나 삼겹살, 피자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서구화된 식단의 경우에는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이 15대 1로 오메가6가 높아요.
그래서 평소에 먹는 음식들은 몸을 염증성으로 만드는 거죠.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이 4대 1을 넘기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이 3대 1보다 떨어지면 천식이라던가 류마티스염 같은 질환들이 감소한다, 이런 결과가 있고요. 이 비율이 2.5 대 1보다 낮아지게 되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에서 오메가6가 많다 보니까 이 영양학적 균형이라는 것은 오메가3가 많은 기름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두 번째, 바로 식용유의 산화적 안정성, 다른 말로 하면 산패예요. 산패라는 건 기름이 상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흔히 주방에 오래 둔 기름 냄새 맡아보면 쩐내가 나거든요. 이걸 바로 상한 기름이라고 합니다. 식용유가 산패되면 아크릴아마이드 아니면 벤조피렌 같이 발암물질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특히 음식을 튀기거나 이렇게 온도를 높일 때 발암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튀김은 그 자체로 위험할 수 있는 음식인 거죠. 말씀드렸듯이 온도를 높이면서 이 식용유의 산패가 진행되기 때문에 튀김은 가능한 안 드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튀김을 아예 안 먹고 사는 건 불가능하긴 해요. 그래서 튀김을 피할 수 없다면 꼭 지키셔야 될 조건 몇 가지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은 온도를 높여도 산패가 잘 되지 않는 안정적인 식용유로 튀김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식용유를 가열하다 보면 갑자기 연기가 나는 시점이 있는데요. 이 온도를 발연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발연점에 도달하게 되면 식용유에서 발암물질이 급격하게 많이 발생해요. 보통 튀김을 하는 온도가 180도에서 200도 사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 발연점이 높은 식용유를 골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발연점이 높은 안정적인 식용유 어떤 게 있냐고요? 퓨어 올리브유 아니면 아보카도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발연점이 낮은 불안정한 식용유 뭐가 있냐고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그냥 버진 올리브 오일, 참기름, 들기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리에 많이 쓰는 카놀라유, 콩기름 이런 것들도 발연점이 높긴 하지만 이런 기름들은 오메가6 안 좋은 지방산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이건 비추천하는 식용유예요. 그리고 튀긴 음식을 먹을 때 신경 쓰셔야 할 두 번째 조건, 바로 온도는 가능하면 낮추고 튀기는 시간은 짧게 하는 겁니다. 식용유는 가열하는 순간부터 발암물질이 나오게 되고요. 또 온도가 높아질수록 발암물질의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낮은 온도로 짧게 하시는 것이 발암물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식용유를 재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식용유는 여러 번 반복해서 가열할수록 여기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포장마차 같은 데 가면 기름 한 번 뜯어가지고 정말 반복해서 사용하는 걸 보기도 하는데 이거는 정말 몸에 안 좋은 거고요. 만약에 튀김을 꼭 드셔야 된다 그러면은 새로 기름을 따라서 요 식용유로 요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발연점이 높은 안정적인 식용유로 가능하면 짧은 시간 낮은 온도로 조리를 해주시고요. 기름은 한 번만 사용하고 버리는 게 좋겠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트에 가보면 식용유 종류가 정말로 다양합니다. 이 식용유 만드는 방법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식용유가 몸에 좋을까 물어보신다면 저는 저온 압착유를 드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온 압착유, 단어가 좀 어렵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식용유는 크게 압착유 그리고 정제유로 나눠집니다. 압착유는 말 그대로 눌러 짜서 낸 기름이에요. 올리브유나 코코넛 아니면 아보카도유처럼 그 과육이 살아있는 걸 짰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짜기만 해도 기름이 잘 나옵니다. 반대로 포도씨유, 아마씨유, 들깨 이런 것들은 그냥 짜서는 기름이 잘 안 나오고요. 화학적인 요법을 써서 기름을 분리해내야 됩니다. 이걸 정제유라고 부르는데요. 이 정제유는 유기용매를 사용해서 기름 성분만 싹 녹여내고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화학 공정을 거쳐서 이 유기용매를 제거합니다. 이 과정에서 강산, 강염기 같이 몸에 자극이 될 수 있는 성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물론 최종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 전에 이 물질들을 다 제거했겠지만 그래도 미량의 성분들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압착유를 드시라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또한 이 압착유도 고온에서 압착하는 게 있고 저온에서 압착하는 게 있어요. 우리 들기름 고온에서 압착하면 굉장히 구수한 향이 나거든요. 근데 세상이 항상 그렇듯이 이렇게 맛있는 거는 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암이 걱정되신다면 가열하지 않은 저온 압착유를 드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암 관련된 정보를 설명드리고 있는 내과의사 강영창이라고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이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는 의사보다도 더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건강은 한번 잃게 되면 절대로 그 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평소에 건강 그리고 암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제 유튜브 채널도 한번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